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 원으로 편성한 소식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올렸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마른다 시간에선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없애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야당, 언론계, 시민단체, 국제언론단체 일각에서 언론재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앵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8월 30일 오후에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간의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야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개정안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재차 논의를 시작한다거나 폐기하자는 것이 야당 측의 아닐 텐데 합의를 위한 간극이 너무 커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덧붙여 여당 입장에서는 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기국회로 가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것은 더 이상 토론할 사람이 없거나 회기가 종료되거나 5분의 3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해야 하는데 회기는 최대 100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5분의 3이면 179명이 돼야 하는데 무기명 투표인데다 여당에서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 여당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언제 처리할지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앵커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시기를 늦춰서 협의를 좀 더 해보자에 방점을 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위원장은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는데 전원위원회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할더라도 다시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전원위원회 안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여야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도부의 입장은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한 처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일부 조항이 문제라면 협의를 통해 다른 방식의 처리 방안이 있는지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고 혹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의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결국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가 높은 것은 맞지만 법안 자체를 지지하는 여론은 50대 30 정도로 높게 나타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고 주장하며 절차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대한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부위원장은 여론 형성의 전제가 국민들이 법안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체부가 대안을 낼 때도 대안의 줄거리조차도 알리지 않았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3대 3으로 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안건위원회를 종결시켜버렸다고 비판하며 언론과 야당을 통해서 법안의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당이 말하는 법안의 내용은 피해 구제라고 하지만 그 피해 구제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국민들이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뭘 알아야 무엇을 표현할지 결정을 할 텐데 알 권리 자체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이라는 학자들의 비판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제가 안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원위원회는 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수 그대로 가는 거라 과정을 거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수기 과정을 거치려면 공청회도 다시 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도 더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될지 여부에 대해 추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입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30일에는 여당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뉴스특보를 보면서 국민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정책 결정에 여론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고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언론 스스로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기회로 언론은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언론의 가치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친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뉴스특보 대담에서 다뤘습니다. 앵커는 윤 의원의 생각에 맞춰가야 한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이준석 대표의 한 언론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윤 의원의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며칠 사이 뒤바뀐 국민의힘 투톱의 빠른 처리 압박 배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기찬 전 부위원장은 대화를 통해서 윤 의원의 진정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수사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정치의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확고한 본인의 뜻에 맞추어 야당 입장에서 상정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 입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 부친이 땅을 산 2016년 5월 당시 농사지을 의사가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었지만 2019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형사형법 3년 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5년으로 만료된 사건인데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길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것도 5년 이상 본인이 농사를 짓거나 위탁한 과정을 거친 후 개인에게 임대차를 한 것도 불법이 아니라며 도덕적 정치적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법령 관련 위반으로 해서 경찰에 통보할 사안인가에 대해 윤 의원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현 전 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해 원내 전략의 일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 꼼수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권익위원회 발표 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가서 눈물로 사퇴를 만류했고 그 전날 최고위원회 논의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면죄부를 당 차원에서 준 바 있는데 이틀 만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틀 동안에 윤희숙 의원의 해명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고 부친의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투기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해 실제 농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 윤희숙 의원의 사퇴는 실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 정치 행태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처리를 하겠다고 입장 변화를 하려면
처음 사태 만류를 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입장 변경의 배경이 무엇인지, 윤희숙 의원 본인은 물론 부친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사태 처리 빨리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건 공을 민주당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 입장에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로 만약 사표 처리가 된다면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쁠 것이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문제로 이슈를 전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런 방식으로 윤 의원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도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윤희숙 의원이 돌연 대선 경선 포기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의원직 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들이 우세하지만 정치권에서 윤 의원의 사퇴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자극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윤 의원 일가의 부동산 투기와 위법성 여부이고 의혹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도 밝혀지기 전에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자꾸 정쟁화하려고 하는데 연합뉴스TV는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윤 의원뿐만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뉴스 프리즘에서는 전기자동차 시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전기자동차 시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가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어섰고 특히 전기차는 1년 반 만에 2배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방송은 시작합니다. 전기차를 1시간 이내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지하 주차장에 가득하다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많게는 100명이 넘게 이용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이용자에 의하면 관리비가 적게 들고 다른 차들에 비해 조용하다는데요. 전기차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 판매량이 거의 2배가량 늘었고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전기차 수는 약 18만 5천 대로 1만 대를 돌파한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가격을 지원해주는 지자체 보조금이 처음 조기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자체를 더 지원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는데요.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일반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음에도 성장 가속도가 높아진 것은 전기차라며 향후 급격한 산업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급격한 산업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줄줄이 내연기관차와 결별을 예고하고 있다는데요. 노르웨이는 전기차 점유율이 50%를 넘어 내연기관차를 뛰어넘은 첫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또한 2030년부터는 절반 이상을 친환경차로 만들겠다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심 의제는 탄소 중립이라는데요. 현대사회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 없기에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사실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0으로 만들자는 운동인데요. 친환경차도 종류가 다양해 크게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전기차의 장점이 곧 수소차의 단점이고 반대로 전기차의 단점이 수소차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영역에서의 진화는 진행형이라는데요. 현대차 아이오닉5는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10에서 43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분 충전에도 최대 100km를 주행하고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5분까지 단축시켜 2020년 테슬라 모델 3의 23분보다 빠른 수준이라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런 전기차 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에너지로 얼마나 멀리, 오랫동안 주행할 수 있는지는 배터리 시스템 고도화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데요. 먼저 구입보조금은 전기차를 사는데 정부가 일정 정도의 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급 규모는 자동차의 종류나 크기,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지를 위한 인프라도 필수라는데요. 지난달 기준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약 7만 2천 기, 2025년까지 급속 충전기를 12,000곳 이상 설치하고 생활권의 완속 충전기 50만 기 이상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를 신축 건물로만 한정했었으나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등에도 들여놓도록 법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를 위한 법안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여전히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기차 충전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 벌써부터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만 혜택이 쏠리면서 대다수의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의 편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친환경의 큰 흐름을 쫓으면서도 수용 가능성과 현실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고민스러운 단계에 봉착해 있는 모습이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김근아 학생은 이번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어떤 점인지 좀 자유롭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구온난화 위기에 현재 자동차 산업 흐름이 내연기관차가 퇴출되며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탄소 중립의 큰 흐름을 쫓으면서 수용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차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차 접종이 70%가 아마 추석 전에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나게 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그것이 모든 것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일 년 반 넘게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지며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19의 출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해야 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드 코로나 요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확한 개념이 뭔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위드 코로나라는 방역 체계에 대해서 실제 방역 당국 혹은 정치권, 정부의 반응들은 어떤지 언론 보도 내용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붙으면서 이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지요. 세계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델타와 같은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또 돌파 감염 등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을 해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네. 의료 시사에 따르면 이미 영국과 싱가포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이런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위드 코로나 검토를 시사를 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방식을 도입을 하면 경제 회복과 또 거리 두기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춰서 의료 체계 대응 부담을 줄이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완화하는 것을 위드 코로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90% 그리고 성인층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핵심 조건은 치명률을 낮추는 데 모아집니다. 이를 위해선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50대 이상의 2차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이 델타 변이의 치명률은 50대 이상에서는 독감에 비해서 20배나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 접종을 마치면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은 75%나 줄어듭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위드 코로나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 이낙연 대표는 내년 예산에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게 충분한 확장 편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책만으로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이 80%는 이루어져야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에 대응할 의료 체계를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는 한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드 코로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조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위드 코로나 논의가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이 자칫 방역 완화 메시지로 들려서 유행이 심화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더라도 중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의료 체계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늘 9월 말부터 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1차 접종 70%를 달성하는 추석 연휴 전에서 2주 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논의의 시간대로는 9월 말은 이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9월 말에는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방역 완화를 언급할 경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부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 검토하더라도 이를 공론화하는 시점은 적어도 접종 완료율이 높은 10월, 11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칫 지난 6월 이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 거리두기 완화 신호를 잘못 주면서 확진자가 늘어났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이 전문가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필요한 접종률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국은 고령층의 90% 이상, 일반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쳤을 때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엄 교수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예방 효과가
8, 90%에서 60% 중반대로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접종률은 80%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를 논하는 시기 이전에 시나리오별로 위험도를 다 평가하고 감당 가능한 시나리오를 택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방역 완화만이 아닌 전반적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국가에선 사실 이미 이 위드 코로나 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 국가들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혹시 문제점도 있다면 같이 짚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월 19일이죠. 코로나19 봉쇄를 풀고 자유의 날을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영국으로 이목이 쏠리던 시기입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기 위한 4단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4단계 로드맵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복귀를 시작을 했지요.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데는 적어도 4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50대 이상의 고위험군의 접종이 완료되는 10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김윤 서울대 교수의 말을 빌어서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부는 정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을 해서 세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소 방역 인력을 늘려서 N차 감염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셋째, 정보통신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 개발된 휴대폰으로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를 알려주는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넷째, 전국 약 100개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을 감염병 센터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책임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동의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면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찬성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의 경우에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연일 100명대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8월 16일부터 20일 일주간의 영국의 인구 100만당 확진자 수는 3,240명, 사망자는 10.3명입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영국은 이제는 코로나를 감기처럼 인식을 하고 좀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할 것은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위드 코로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언론에서 보도를 자세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백신 접종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전제돼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백신 접종 현황과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는 일제히 우리가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임상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이 11개, 치료제가 13개 등 총 24개 제품입니다. 정말 성공하기를 너무너무나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일 지금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백신 치료제 소식에
주가 변동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히 보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영국과 싱가포르의 이 위드 코로나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위드 코로나 모델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 제작과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